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 할 것도 많지만은 워낙에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특징적이고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리고 각 종목들이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초에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농반 진반으로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거의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가?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 등을 잠깐 생각해 보죠. 연말에 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이거는 뭐 세상 이치, 진리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에도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대로 뭐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025년 올해 글로벌 증시 등락을 잠깐 보시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요. 작년은 사실 우리 빼고 남들은 다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우리 빼고 다 좋았어. 나라마다 조금 다른 건 있지만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지금 들어서 1월, 2월 지나가면서 현재까지 성적을 놓고 보면 우리 코스피와 코스피가 10%, 코스닥이 13%, 이 정도면 지수가 두 달도 안 돼서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왜냐면 작년에 워낙 못했으니까. 근데 미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작년에 최고의 흥행을 보였던 미증시가 다우 S&P 500이 1, 2%고 나스닥 기술주인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여전히 괜찮은데 유럽이 지금 독일 기준으로 12%, 일본이 좀 애먹고 있고 올해 들어 4%, 중국 대만 같은 경우는 뭐 강세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작년과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 몇 개 국가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일본, 미국을 잠깐 보시면 일본은 지금 통화정책 변화 때문에 사실 작년 3월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옆으로 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월 이후에 계속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조정이다 보시면 되고, 자, 미국은 지금 현재 기술주 중심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유는 제법 되죠. 일단 트럼프 관세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 모든 공산품 물건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존에 팔고 있는,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만 해도 거의 70%가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관세 높이면 그 가격 다 뛰지 않습니까? 그 부담을 누가 가지고 간다? 미국민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잘 나가는 TV, 냉장고 등등 다 관세 때문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죠. 그럼 금리 인하를 못 해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는 나쁘게 나오니까. 야,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경기 으쌰으쌰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 해요. 인플레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요런 분위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딥시크 효과가 하나 있죠. 딥시크 쇼크라 얘기도 되는데, 미국 기준은 쇼크입니다. 적은 자원으로도 AI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다 란 얘기가 나오니까 AI 하드웨어가 칩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약간 뉘앙스의 임대를 몇 개 줄였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 가능성. 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겠는데 특히 가장 그 저변에 깔리는 건 뭐냐면 밸류가 높아요. 예. 보통 미국 대표주들이 퍼밸류가 한 20배 정도 하다가 이게 좀 고평가가 되면 한 25배 정도 갔거든요. 지금은 뭐 30배. 왜요? 이 캡처가 뭐냐면 AI입니다. AI 때문에 20배에서 25배에서 30배까지 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걸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 실적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그러면 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가? 제가 작년 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다 아는 나쁜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다 아는 거 과거치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의 긍정적 변수가 뭔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낮은 밸류. 놈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뭐 20 PER 22배 23배, 대만이 뭐 18배, 일본이 뭐 15배, 다 그 수준이죠. 심지어 중국도 10배 11배. 근데 우리는 그 당시 12월 말에 밸류가 얼마였습니까? 7배에서 8배였어요.
제일 많이 주가 빠질 때가 7.7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 다 안 좋다 그랬어. 작년 말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 요거는 거의 다 왔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랠리, 반도체 랠리가 시작됐고 그 랠리가 2024년 작년 7월에 끝났는데 그때 이걸 주도했던 게 외국인 매수였어요. 삼성전자를 무지하게 샀는데 그걸 작년 7월부터 무지막지하게 때렸다는 거. 거의 다 팔았잖아요. 작년 말까지. 자, 요거 때문에 우리 장이 아마 내년 초부터 해서 좀 낫지 않을까 정도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맞아서 주가가 뭐 올라왔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왜 강한가?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밸류가 싸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밸류 싼 건 맞습니다. 여전히 9배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냥 PER 7배, 8배 할 때도 안 갔는데 이때는 빌빌 쌌는데 왜 지금 9배인데 왜 지금 가고 세냐 이거예요. 버티고 있냐. 그래서 싼 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때도 쌌었고 지금도 쌌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지금의 강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바뀐 게 뭐가 있나 생각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연기금입니다. 바뀐 게 그닥 크게 없어요. 우리 국내 전국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전망 이번에 한은에서 내린 거 보셨죠? 좋은 게 없어. 근데 변한 게 뭐냐? 연기금 일단 정확하게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작년부터 해서 작년 11월입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11월부터 해서 8조 4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여기 뭘 샀는가를 보면 이렇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한 1조 5천억 찼어요. 그 사이에. 야, 삼성전자가 살만한 주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샀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야, 고개 갸웃하죠. SK 이노베이션. 글쎄, SK 하이닉스도 있고 삼바도 있습니다. 오, 네이버도 있고 삼성전기 그래. 우와, 현대일렉, HD현대일렉. 근데 또 보면은 에코프로비아. 오호. 카카오. 오호.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현대모비스, 두산에너빌리티 오케이인데 약간 미심적인 종목이 있어요. 이런 걸 사야 되나 싶은 종목도 있습니다. 뭐냐면 연기금은 국내 그냥 뭐 우량주를 하긴 그렇고 대형 우량주를 하긴 그렇고 대형 대표주를 사고 있어요. 시장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IT, 자동차, 심지어는 2차전지까지도 이렇게 사고 있어요. 이게 썩은 물량들을 다 받아주면서 바닥 만들고 장이 올라온 바로 그 역할을 한 게 연기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기금이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줄 것인가?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스타트를 딱 끊어서 지금까지 11조를 사줬다는 겁니다. 아니 8조를 샀어요. 8조. 그러면 얘들이 여력이 얼마나 남았나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죠? 계산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작년 7월인가 연기금 그 운영본부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날린 건데, 자, 예상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 비중이 15.4%입니다. 근데 2025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중은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내 비중 줄입니다. 15.4에서 14.9로 줄이게 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보셔야 돼요. 자, 169조인데 이 15.4가 근데 늘어나요. 175조로. 왜? 비중은 줄었지만은 전체 이 국민연금의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은 늘어난다는 것. 아시겠죠? 자, 169조에서 175조. 근데 이거는 작년 그 7월 정도에 나온 계획이라서 이건 어림잡아 이거는 예상이었어요. 예상. 이게 2024년 말이 이 금액이 아닙니다. 자,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죠. 2024년 11월 발표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그때 국내 주식 비중이 11.9 나와 있고 140조입니다. 아, 힌트 하나 잡았습니다. 140조에서 140조에서 얼마 더 살 수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찬찬히 보시죠. 자, 11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이 140조가 들어가 있어요. 140.7
7조입니다. 아까 계획 보셨죠?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목표가 얼마입니까? 175.2조라 그랬어요. 다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의 매수 여력이 더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34.5조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올해까지. 근데 이미 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산 게 있다고.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매수한 금액이 있다고요. 요건 11월까지니까. 그죠? 그게 6조입니다. 6조. 6.1조예요. 34.5조를 살 수 있는데 이미 산 게 6.1조인 겁니다. 요거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025년 추가 매수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34.5에서 6조를 빼면 돼. 28.4조 원이 나와요. 연기금이, 정확하게 국민연금이 28.4조까지 약 28조를 더 살 여력이 있구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들 마음입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2007년 우리가 지수가 폭등하고 나서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주가가 대폭락을 했죠. 그 당시에 연기금이 밑에서부터 쭉 사모아서 2009년 그 이듬해 주가 더블 갔거든요. 회복이 될 때 쭉 팔았었는데 그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 11월이라면은 PER이 평균 8배입니다. 8배. 7.7배까지도 갔었죠. 8배예요. 보통 우리 PER 평균을 놓고 보면, 10배 정도가 돼요. 10배.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10배고 PER 8배에서 보통 한 1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12배 사이. 여기를 보통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10배가 평균이고. 좀 위기가 생겨서 싸지면은 7배, 8배. 약간 흥분돼서 올라가면 12배, 13배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근데 연기금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8배에 사서 10배에 팔면 돼요. 여기까지는 갈지 모르니까. 그죠? 그 타겟을 보고 만약에 배팅을 이번에 했다 그러면은 그 PER 10배는 얼마인가? 지수로 볼 때는 약 2000 코스피 기준 2880포인트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연기금은 28조, 38조 다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수가 한 2900 근처를 가면 안 살 가능성이 높다. 요것도 염두에 둬야 되죠. 자,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충 계산이 돼요, 시장이. 보십시오. 자, 지수는 약 2880포인트 정도. 자, PER 10배 정도. 연기금 여력 28 정도. 이게 차면 시장이 다 돼간다는 얘기고, 이게 차면 다 돼간다는 얘기도 있고, 연기금이 28조를 사면 다 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8조는 금액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도에 그때 주가가 1400까지 대폭락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갔습니까? 이때 지수가 3300 갔잖아요. 그 이듬해. 그죠? 이게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때. 그때 개인 자금이 초올렸는데 그 당시에 1400까지 빠졌을 때가 고객예탁금이 한 30조 정도였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다? 고객예탁금이 무려 77조까지 늘어났어요. 자금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대충 47조. 47조의 자금이면 지수를 더블도 만들 수가 있다. 자, 28조는 어느 정도일까? 대충 생각이 되죠. 다만 지수 단위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1400포인트에서 올라간 거고 지금은 26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달라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폭은 조금 그때보다는 적지만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지수는 향후 약 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지수가 9% 정도 올라가면 좋은 종목 기준으로 약 50% 정도 상승할 수 있어요. 대충 그래요. 지수가 시장이 한 해에 예를 들어서 한 20% 올라간다. 지수가 20% 올라가면 좋은 종목은 더블 막 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수가 9% 10% 남았다는 얘기는 좋은 종목 기준으로 평균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나쁜 놈은 못 올라가죠. 자, 요렇게 시장을 어림잡고 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건 다르다. 다만 이렇게 딱딱 맞으면은 얼마나 주식투자 쉽겠습니까? 다른 변수는 왜 없을까요? 또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개인 자금이 중립에 가깝습니다. 고객예탁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49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한 54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입질 중이야, 지금.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도 20조에서 15조까지 떨어졌다가 17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입지를 하고 있다. 고객의탁금이 미국 시장 망가지는 것 보고 유턴한다. 국내 정시로.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또 정치 이벤트 있잖아요. 우리 지금 외국인이 왜 안 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환이 굉장히 높아요. 1,400원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씩 빠지는데 급격하게 안 빠져요. 왜? 정치적 불확실성. 환이 높아요, 우리가. 예, 이게 만약에 어떤 방향이든 해결이 되면 외국인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걸 생각하면 2,880 정도 포인트에서 알파다. 자, 이게 긍정적으로 붙으면 3,000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게 꼬여버리면은 이 포인트를 못 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대충 시장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한 방향, 상승, 하락 폭이 대충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과 그냥 뭐 막무가내로 대응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플랜 A, B, C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이런 그림이 있더라도 시장을 수능에서 내가 틀리더라도, 내 예상이 틀리더라도 시장이 정답이니까 시장의 방향을 잘 쫓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미증시 급락에도, 나스닥 기준 급락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유지하는 이유들, 그리고 향후 증시 어떤 지수 포인트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쪽에만 올인하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런 영상 올리는데도 제가 루틴하게 못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 날 때 랜덤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